세금을 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불법, 탈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절세 단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네, 단말기는 쓰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서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단말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절세 단말기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무사님 이거 벌써 용어 자체가 자영업자들 손님들한테 이제 카드 끌는 그 단말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절세 단말기. 왜 어떻게 절세 단말기가 됐죠? 우선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네. 결제 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사와 직접적인 가맹점 계약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해서 이 피지사라고 불리는 결제 대행 업체가 가운데 껴서요. 네. 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결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가맹점에서 우선 피지사에 매출 결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 피지사는 카드사에 이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을 한 다음에 그 수령된 대금을 수수료를 일부를 떼고서 가맹점에게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거죠. 예. 근데 이 이후에 이 단계 이후가 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이 결제 대행 업체에서는 이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다가 분기별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맹점에게 성실 신고 안내를 제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딱 정상적인 그 피지사의 그 단말기로서의 그 결제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절세 단말기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정상적인 단말기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맨 처음에 가맹점이 매출 결제 의뢰를 하고 나서 이 피지사가 그 대금을 청구해서 수령한 다음에 다시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이 과정까지는 정상적인 그 절차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결제 대행 업체가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함으로써 매출 누락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의 탈세를 도와주고 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결제 정보가 전달이 되다 보니 이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죠. 그래요. 손님은 카드 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영업 뭐 식당이 됐건 거기는 네. 카드사로부터 일단 받아요. 카드사가 아니라 그 대행업체한테. 대행업체를 받는데 대행업체는 카드사한테 받았고 카드사는 그렇죠. 결국 그 카드 끌었던 소비자한테 시차를 두고 결국 카드 대금 받고. 네, 맞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데 네. 매출이 얼마 됐는지를 국세청이 안 알린다 이거죠. 그렇죠. 분기별로 그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피지사에서 그거를 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탈세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탈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절세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 매출을 통한 뭐 세율 구간의 하락 그리고 뭐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이런 문구들을 써서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이게 마치 좀 합법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대행업체도 결국에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누락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선 그 매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가세와 이 종합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매출 자체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부가세 10%도 이제 누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런 과정에 대신해서 이 업체에서 약 7에서 8%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이제 편취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낼 세금을 7, 8%만 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결국 탈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적발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절세 방법이라고 하면서 네. 이제 무분별하게 유통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자영업자들도 이런 거래 관계들이 탈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이러한 자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영업 행태에 이제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금 자체 누락된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과징금까지 따로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처벌을 좀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매출을 누락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했던 그 세금보다 이제 덜 냈던 세금을 우선 납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가산세를 좀 내야 예.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가산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미납된 세금의 최대 40%까지 우선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이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 연 8%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 조세 포탈 혐의가 네.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형사상 책임 가능성까지. 네, 이게 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법 결제 대행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광고가 나올 정도고 뭐 유튜브에서 소개가 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성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많이 성행 중이고 이거를 이미 지금 국세청에서 많이 포착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이미 많이 과징금이나 가산세들이 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의지가 다 있으면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절세 단말기라는 걸 갖다가 이용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정상적인 단말기를 통해서 낼 세금 내면서 장사를 할 것이냐. 네. 그럼 불법 단말기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겠다 싶은데 혹시 또 뭐 의도치 않게 불법 단말기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불법 단말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거를 알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네. 의지에 따라서 네. 이거를 모르고서 그러게요. 업체에 글쎄. 설명을 듣고서만 네. 이렇게 그거 억울하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알아보고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불법 결제 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절세 단말기 아니면 뭐 피지 단말기 이런 등의 명칭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합법을 가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업체는 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다 이렇게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결제 대행 업체를 이제 상호명을 정확히 파악을 한 뒤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 예. 드리면 인터넷에 이 금융센터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전자금융 등록 현황이란 걸 조회를 해보시면 네.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업체명을 조회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 그 등록된 업체라고 하면 이제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예. 있고요. 특히 이런 업체, 불법적인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세나 뭐 이런 걸 해준다는 명목 하에 7에서 8% 정도 되는 이제 고율의 수수료를 이제 수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게 되시면 우선은 미등록 업체인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예. 네. 또 자영업자들은 또 5월 달에 별도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네. 여기서도 필요 경비만 잘 챙기면은 또 절세를 좀 효과를 톡톡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필요 경비가 누락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직장인들 같은 예.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이란 거를 위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제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이제 이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업장에서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비용들을 장부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출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법적 증빙이라고 불리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을 좀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서 발급이 혹시라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발급이 누락된 것이 누락된 것들을 이제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금 신고 기간에는 네. 세무 대리인들께서 이제 그 홈택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 지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이 홈택스에서조차 이제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업주분들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비용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업 관련된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예. 그리고 사업 관련된 보험료, 그리고 임직원이나 거래처한테 이제 제공했었던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이자 지급 내역서를 좀 출력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첩장이나 이 부고 문자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예.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최대 20만 원까지도 이제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결손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만약 올해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예. 이제 그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나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필히 장부를 작성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결손금 이제 신고를 통해서 이제 결손금을 확정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결손금을 좀 확정을 시켜 놓으면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발생을 했다 하면 그 이익에서 이 결손금을 차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손실이 내후년, 내년까지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이 필요경비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